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무거운 분위기라서 원래 이제 빨대양 라이브 실락을 했는데 구조학과 교수님께서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학적으로 좀 분석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응급구조학과 박시은 교수고요. 오늘도 되게 바쁘셨죠. 여러 군데 방송 나갔다 오시느라고. 예, 아침에 YTN이라든지 예. 또 몇 군데 방송에서 인터뷰하고 했었는데 예. 감정은 저희가 배제하고요. 네. 예,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네. 널리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네. 오늘 교수님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참사를 당했고 네. 현장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혹시 보셨어요? 3, 40명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가슴을 이렇게 누르는 처치를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저는 못 봤습니다. 차마. 네. 네, 저는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처음 봤는데 이거는 이런 비주얼은 네. 세계적으로도 저는 본 적 없는 것 같거든요. 아, 공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보스턴 마라톤 사고에서도 많은 심정지 환자들이 발생했지만 네.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되게 그럼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했던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고 그러한 상황들이 좀 경외감이 좀 들고 굉장히 뭐지 이거는? 이런 놀라움.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뭐 네, 보던 그렇습니다. 그런 거잖아.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거.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심정지 조사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에 의한 심폐소생술 수행률이 20대 후반까지 20% 후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런 수치들은 몇몇 북유럽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우리가 꼭 이런 불행한 상황에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확신할 수 없는 네. 한 개인 혹은 집단 내지는 정부를 악마화하기 전에 그 안에서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우리 사회와 우리 시민들이 진일보한 것이 뭔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엉켜 있는 구조, 일방통행이 아니고, 일방통행이라는 이런 지침들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현 정권에도 마찬가지고 이전 정권에도 마찬가지고 이전 정권에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근데 그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조금이라도 예상을 했으면은 아마 일방통행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겠는데 아마 네네.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재난 방송을 하는데요. 네. 재난 방송이 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슷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응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와이파이 기반이라든지 네. 위성 기반으로 해서 우리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니까 네. 그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하면 특정 섹터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선거할 때 구글과 이 MOU를 해서 그런 정보 데이터들을 제공받아서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그 특정 시간에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그 부분만 이렇게 집중적 선거 유세를 했다는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었는데, 근데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그 아이디어를 재난과 접목시켜서 특정 구역에 갑자기 인구가 밀집되면은 태풍 경보를 하듯이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문자를 날리는 거예요. 이 지역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은 그 재난 방송 문자 본 시민들이 그 지역으로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여야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실현시키지 못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실책을 한 것이지 그 누군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념과 정치적인 어떤 색을 떠나서 좀 합리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금방 CPR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인상적인데요. 네. 근데 또 인터넷에서 보니까 현장에서 CPR 가능한 여자분을 찾는다라고 해서 이제 CPR에도 남녀 구분 문제가 또 제기되기도 하더라고요. 성범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늘 참. 타 방송
인터뷰를 하고 나서 유튜브 댓글들을 봤어요. 교수님 외상성 질식이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쉽잖아요. 질식이면 우리 인체에서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산소. 그렇죠. 산소가 부족한 거잖아요. 두 명이 똑같은 환자가 있는데 한 환자에게는 가슴 압박만을 하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한 환자에게는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같이 하는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해봐요. 그렇게 됐을 때 환자에게 어떤 방법이 더 유용하겠어요? 1번, 2번 중에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전 틀릴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인공호흡이랑 가슴 압박. 부능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은 같이 하는 거고 1번은 가슴 압박만 하는 거죠. 2번이요. 2번이 훨씬 네. 질식성 심정주 환자한테 유용하겠지 않아요. 네, 네. 당연하죠.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 아니고 네. 국제적인 지침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고 또 가슴 압박 소생술의 장점이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인공호흡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를테면 뭐 환자가 물에 빠져서 심정지가 발생했다거나 네. 또 목을 맸다거나 또는 그 기도가 뭐에 이렇게 음식물에 막혀서 심정지가 발생했다 하는 경우는 심장은 말짱하고 건강한데 갑자기 이 호흡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인공호흡을 해야겠죠. 근데 이번에 영상을 잘 우리 선생님들도 보시면 인공호흡을 하는 장면 혹시 보신 시청자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잘 봐보세요. 못 봤습니다. 예. 그죠? 가슴 압박만 하고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현장에 환자가 짓눌림이 너무 심해서 인공호흡을 초기부터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매우 불량했을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하지만 또 다른 유사한 사고에 네.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순간이 있고 이번에 시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참여들은 굉장히 경이로웠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심폐소생술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정부의 예산을 쓰고 유치원생 또 초등학생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 전 국민에게 거의 대부분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좀 똑바로 하자. 근데 작가님 말씀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인공호흡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렇죠. 그런 네. 풍토를 얘기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핀트를 아닙니다. 건너가지고 아닙니다. 말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입을 한다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을 테고 어쨌든 네. 근데 여자라는 거를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막 그렇죠. 찾은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게 참 안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튜브 영상 그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는 게 네. 인공호흡은 심폐소생술에서 너무나 당연한 그 베이스인데 네. 성추행이니까 고소당한다. 뭐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 유저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또 잘못된 얘기입니다라고 말하기 힘든 게 네. 저희 학교 학생들 남학생들한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네. 교수님 요즘 20대 남자들은 숨만 쉬어도 성추행범으로 오해받는다. 맞아요. 숨만 쉬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범죄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너무 이런 기형적인 그런 그 논의들 이런 것들이 기울어진 논의들이 젊은 20대 청년들에게 그런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억울한 감정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그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처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은 나비 효과처럼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법적으로 실제 처벌받지는 않죠, 성추행이나 이런 거로. 아, 그럼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우리 국내 법률에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가슴을 일부러 막 세게 누르고 이런 부검 결과가 아니면은 다 면제됐습니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후진국형 사고다 이게. 네. 후진국에서만 벌어지는 사고다. 우리나라가 그런 사고가 벌어질 정도로 후진국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의 대처를 비난하거나 이런 여론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러면 후진국인가요? 이스라엘 좀 그렇지 않나? 이스라엘이 후진국인가요? 저는 그냥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후진국인가요? 아 네덜란드에도 다 압사사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후진국 아니잖아요. 이건 뭐 선진국 후진국 이렇게 1차원적으로 뭔가를 조작적 정의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갖고 그렇죠. 얘기할 문제가 아니죠. 네. 어떤 상황에서든 우연과 우연이 매트릭스처럼 얽히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대처가 그 보통 국가와 정말로 괜찮은 국가, 잘하는 국가, 선도하는 국가를 나누는 기준인 것이죠. 솔직히 옛날에 그 영국에서도 뭐 축구장에서 뭐 많이 리버풀 막 그렇게 죽어 사망 그럼요. 희생자 있었고 네. 그런데 예, 뭐 그러면 보통 국가와 잘하는 국가는 대처 방법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사고 희생자들에게만 집중하는 나라는 보통 국가다. 보통 정도밖에 안 된다. 잘못하는 국가는 그것도 관리 못하고요. 그다음 그렇지 않고 사고에 연관돼 있는 현장 요원들, 또 현장에서 행정으로 또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했던 사람들, 네. 또 함께 마음으로 참여했던 시민들, 또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들, 또 행정요원들, 중앙응급의료센터라는 우리나라 국가 컨트롤타워에서 현장 직접 출동했거든요. 장례식장까지 다 섭외했습니다. 영안실. 그날 밤에요. 현장 응급의료소에 그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오셨는데 3시간을 있다 가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제가 직접 그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을 지휘했던 고위 관계자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하기에는 장관님께서 새벽에 오셔가지고 2-3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다 가셨는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그 직접 일을 하는 사람, 거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계시면 소방도 경찰도 통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이 그 자리에 딱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것도 굉장히 장시간. 그러니까 현장 요원들도 긴장하고 자기 업무들 다 하고 장관 옆에 계시니까 어디 부서든 전화해가지고 지금 그 사체가 이렇게 많은데 장례식장도 섭외가 안 돼서 시민들에게 끔찍한 이런 현장을 계속 노출하고 있다. 빨리 장례식장 섭외해서 다 수용 가능한 곳 알아봐라. 그 다음에 과거에 굉장히 문제가 우리가 그 트리아제라고 하잖아요. 트리아제 환자 분류. 그러니까 환자를 응급, 긴급 이런 식으로 4단계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가장 먼저 이송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현장에서 그런 분류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요. 제가 사실은 정부 정책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디베이트합니다.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편을 들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이번 현장에서 대응은 그 늦은 시간에 새벽에 짧은 6시간, 8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대응 중 가장 첫 번째 잘한 거는요. 물론 그 참사 희생자분들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있고 애도하는 마음은 당연히 우리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잘한 건 한 거니까요. 일단은 중환자들의 병원 분산을 20군데가 넘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분산을 했어요. 한 곳에 환자를 몰아서 주지 않고. 그런데 이전까지의 국내 재난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환자에 대한 그 분산 이송, 트리아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지금 서울 지역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 병원의 응급학과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진의를 보였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도권 40여 건수로 분산 이송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상자들 중에서 사망자가 추가로 많이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뭐 많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그 덕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두 줄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중앙의료센터와 서울소방의 현장 구급 대응과 환자 분산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무적이었다. 진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것은 응급구조 학과에 있는 저희 그룹만의 입장이 아니고 저희들을 또 교육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응급학과 선생님들의 보편적인 평가도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잘하는 국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거든요. 그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장관님께서 그 시간에 그 현장 주의 통제소에서 자리를 잡고 2시간, 3시간 지키고 계셨던 것은 현장을 움직이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니까 150몇 명의 사망자만 부각할 것이 아니고 생존의 가능성 있는 현재 최근 가장 그 실시간 언론 보도를 보면은
33명에서 4명 정도가 중환자로 지금 그 평가가 되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때 이 30 몇 명의 중환자에 대한 예우를 결정함에 있어서 초기에 대응에 그 장관님께서 현장 자리를 지키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구역에서 오랜 시간 지휘하고 머물러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현장 공무원들이라든지 네. 지휘관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것이죠.